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고 또 주거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유진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따르면 공급 쇼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사실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은 수요를 좀 억제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공급으로 좀 전환을 한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발표가 나오니까 시중에서는 당연히 예상한 대로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대 반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이제 기존의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요 억제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상의 양으로 이제 퍼부어서 어떤 시장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영끌 수요에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정책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정책대로 원안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공공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그렇죠. 올 초에 그 어떤 재건축 시장 일부를 이제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 앙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이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달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이 사실은 토지주나 또는 공기업이나 참여하는 건설사에게는 막대한 지원, 저희는 특혜라고 봐합니다. 특혜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 특혜다. 근데 사실 정부가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공급 확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에 수도권 상기 신도시 30만 호, 작년에 127만 호, 그 포함해서 12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집값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았어야 했는데 다시 또 이전과 다름없는 공급 확대책을 들고 왔고 더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건 과거에 해왔던 거와 뭔가 다른 이번 대책은 다르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담겨 있는 강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런 내용들은 불분명합니다. 지원은 되게 명확한데 반해 서민들이 내가 정말 살 수 있어? 나를 위한 집이야? 아니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거에는 불분명한데 어떤 원칙 정도로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이 이어질 것보다는 오히려 더 땅값을 띄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연구원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려 반 기대 반 비슷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부가 지금까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만 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입장에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특히나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놓은 정책이다라고 판단하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공공주도라는 정책명에서부터
실제 공급되는 주택도 일반 분양이 아닌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의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공공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고 장기적으로 수요 안정에 중요한 일이라고는 보지만 예. 단기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와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의 주 내용은 다 공공이 어떻게든 이끌어 가보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에 보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공공이 이제 시행하고 끌고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언급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민간이 좀 주도해서 민간에게 좀 영향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집값 안정을 좀 꾸리게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공공 주도로 결국은 방점을 찍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예.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끌고 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을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가격은 더 폭등하는 그 구조로 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저금리 구조, 물론 시중금리는 일부씩 올라가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일반 소비자들의 열망은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에 실수요자까지 가세하면서 지난해 우리 1년 한 해를 계속 영끌이라든지 이런 걸로 패닉바잉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회가 온 상황에서 민간 규제에 대한 섣부른 해제는 더 큰 어떤 주택 가격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서 공공의 위탁을 해서 공공이 개발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부터 해서 이제 주택의 공급량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 얘기는 시장의 시그널은 당분간은 민간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에서 이제 발표한 순간 2월 4일 이후부터 모든 이제 거래 행위라든지 규제 행위에 대한 규제가 바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물건을 샀다든지 구입을 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라는 우리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드문데도 이렇게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더 이상의 투기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간접적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김성남 국장님께서는 그 얘기 하셨어요. 이번 정책 자체가 특혜 보따리다. 예. 그럼 민간에 넘겼으면 더 특혜가 강화됐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공기업도 이제 물량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었고요. 사실 재건축 규제라는 것을 계속 정부가 말은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내용들로 보면은 2년 실거주 의무도 있었고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금 제초안도 부과도 있었고, 있었고 네. 분양가 상한제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더 들여다보면 초과이익 부담금은 아직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이 두 번을 유예했습니다. 두 번을 유예하고 최근에 대규모로 하나 서초구에 나왔는데 놀랄만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나 안 하나 건지 더 안 한 놀라갔다는 건지. 비판이 날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되게 매우 허술하게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을 했지만 사실 집값 하락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국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들의 참여로 불로소득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공공이 들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네.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를 공공이 차단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어떻게든 국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공기업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건 또 별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서 수많은 아파트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 아파트만 제대로 공급됐더라도 지금 3기 신도시 127만 원 이런 데서 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만 제대로 제동했어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뛰었겠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자아 반성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채 그냥 공공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야. 공공이 들어가니까 뭐 용적률도 올리고 토지주도 이익도 늘어. 토지주도 좋고 공공도 좋고 여기서 나온
공공주택을 다시 민간의 일반에게 공급하니 뭐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연 여기서 집값이 이러한 주택으로 떨어질 것이냐, 서민들이 원하는 살 수 있는 주택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정부는 여기서 나오는 물량의 한 70이나 80%를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예. 과거에도 분양해서 공공이 자산이 없고 공공주택이 늘지 않았던 비판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지원을 했는데 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양을 하면서도 가격을 얼마에 할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일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서초구처럼 또 다른 그런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원가로 가겠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공공도 이제 주택을 확보해야 하니 임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건물만 분양하겠다. 이런 좀 더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여기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이 대책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불분명하다. 반면에 토지주나 어떤 용적률 규제 완화나 이런 지원책은 아주 명확하고 담겨 있어서 이게 시장에 주는 효과는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 것이 아니냐. 이미 언론에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화끈한 공급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 것이 다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공공이 뭐 분양하거나 이렇게 공공이 공급했던 주택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AS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영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공공에서 건설한 아파트들도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 우리가 똑같은 주거의 질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 아주 양질의 아파트에 산다면 아주 좋겠지만요. 좋겠죠, 그건. 네, 그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번에 공공 참여로 인해서 공공주택을 일반 분양가나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려는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 시장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잡히거나 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에서의 첫 발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를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울에는 집을 못 짓는다라는 우려는 좀 잠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에만 치우쳐진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민간 주택, 지금 현재 200%대의 용적률을 원하는 대다수의 3인 이상 가족들이 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용적률 상향과 심지어 1조 건까지 낮춰가면서 짓는 이 주택에 대해서 네. 수요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퀄리티를 원하진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얘기시네요. 네,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 저가의 질이 안 좋으니까 짓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억눌러 놨다가 일단 처음 물꼬를 튼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민간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의 요구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좀 한 네. 말씀만 드리면 아까 우리 김성달 의원님이 이렇게 공공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우려 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기업들이 너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실 민간 기업인지 사기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저는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지금 사실 이런 공급이 LH공사나 SH공사가 땅 장사한다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원래 과거에 택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국민들은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감정평가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결국에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올라간 비용이 택시 공급 가격에 산정이 되다 보니 당연히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책에서 그 공급하는 이 공공의 분야는 기존에 활성화된 지역이나 지금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는 지역을 타겟팅을 한 게 아니라 예. 기존의 뉴타운 지역에서 지구 지정이 해제됐거나 또는 더 이상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이 원하면
공공이 나서주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민간이 원하지 않으면 이번에 발표된 공급량은 상당수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되고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은 그 SH공사 사장도 했고 그렇죠. LH공사 LH 도 사장도 했고요. 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앉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추가 대책과 또는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을 한 15군데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를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서 국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다라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정책입니다. 사실 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뭐 제초안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던 게 실제적으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민간에게 준다는 게 가장 큰 것이 토지주들에게 기존 사업으로 하던 것보다 10에서 30%를 더 보장해주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실거주도 면제해주고 2년 의무도 면제고 그렇죠. 또 뭐 부담금 재건축 초과의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겠다. 세금도 깎아주겠다. 얼핏 봐서 토지주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로 저는 분명히 보여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지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정책들이 원치 않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율이 이번에 3분의 2이거든요. 네, 근데 주민의 기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해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 4분의 3에서 재개발 사업 동의율이 4분의 3에서 그것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후퇴돼서 4분의 3으로 온 건데 그걸 이 정부에서 3분의 2로 더 낮춘 겁니다. 근데 원치 않은 재개발 누군가는 거기서 그 현금 청산도 싫고 자기는 거기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3분의 1이 원치 않아도 이 사업이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금 청산 당하고 내 집을 뺏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자기 의견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서 그분은 살 수 없는 거가.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현금 청산 받고 다시 집을 사면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집값이 더 오른다면 그분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정부가 했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전면 철거식 싹쓸이 뭐 이런 얘기했던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해서 또 하고 있는 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또 풀었다라는 것이 저는 또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그러면 4분의 1의 의견은 역시 그렇죠. 묵살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것도 있었을 문제이기 텐데. 때문에 더 강화라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 하나도 내 집이 원치 않으면 그분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사유재산인데 이거를 어떤 일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네. 밀려가는 것은 안 된다. 더군다나 보상하는 것도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걸 더 완화시켰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주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김성달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렸던 이유는 주민 간의 합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설계를 확정하거나 감정 평가를 해서 누가 어디까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 정부가 공급을 빨리 확대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밝힌 것은 좋으나 예.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예비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던 대목이 있는데요. 네. 최종 동의율은 3분의 2를 받아야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예비지구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그리고 역세권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토지주의 10%만 동의를 해도 예비지구 지정을 후에 1년 안에 사업 시행까지 3분의 2 동의를 추가로 받아라라는 절차 단축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 누군가 예를 들어 10명의 토지주 중에 한 명만 해도 한두 명만 해도 예비지구 지정까지 가게 되고 그러네요. 1년 안에 동의율을 높이려는 사람들과 그게 싫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현재 주거 상태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그렇겠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시장에 또 한 번 혼선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비지구 지정까지는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을 만큼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그로부터 또 1년 후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문턱을 낮춰서 기존에 10년 넘게 걸리던 진행 속도를 굉장히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어제 또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단순히 빠른 것만이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고 봐야죠. 하나는 사업 속도를 추진을 내야만이 공급 불안 심리가 안정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비적 실수요자들이 이제 대기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히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원주민 재정착률을 어떻게 해서 높일 것이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주거권이 취약한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수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재정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사실은 여기에는 많이 담겨져 있지는 않죠.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공공주도의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서 주거권을 안정을 이뤄내지 못한다라면 결국에 민간이 하나 공공이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거고, 결국에 원주민은 내쫓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다시 또 투기의 어떤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투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역세권 그리고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 같은 곳을 신규적으로 이제 복합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서울에서만 11만 7천 가구 정도를 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돼서 되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주거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개발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또 뭐 투기꾼들이 모이거나 이러면서 또 다시 집값을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가 많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원도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시장이 이것을 이 정부는 집값을 어떻게 보면 거품을 부추기는 떠받치기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공급 확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수도권 상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됐을 때 그 당시 정부가 획기적인 세제 강화하면서 종부세 강화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제 강화라고 했지만 구멍이 있는 세제 강화인 반면에 공급책은 확실하게 정부가 또 하겠다라는 메시지였고, 또 한 번 띈 것이 작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초반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부랴부랴 5, 6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빼주겠다 이런 규제 완화성 개발 정책이 거기 또 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또 뛰었거든요. 코로나의 그런 사태까지 집값 하락을 뒤엎을 정도로 막대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준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127만 호. 그런데 이러한 공급책이 나오고 거기다가 올해 또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 주문하고 장관께서 방법이 있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시장이 반응이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가 공급 확대를 하면 집값이 떨어지겠다라는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아닌가? 정부가 공급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공급이 필요하냐 이 시장에서는 과거 정부의 공급을 들여다봤을 때 집값을 띄운 공급도 있었고 집값을 잡은 공급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공급이었습니다. 강남 서초에 이런 비싼 그 한복판에 공공이 들어가면 평당 900만 원대,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500만 원대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줬고, 그게 거기 강남 서초뿐 아니라 고양, 하남 이런 곳곳에 조금 지정되면서 계속 공급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남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는 싼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분양가 규제 정책이 같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어떤 바가지 분양을 하지 않아서 또 공공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그게 같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때 사실 공급이 이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사업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집값은 떨어졌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받아들여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물량으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환경이나 도시계획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역세권, 뭐 저층 주거지 이런 데가 기존에 개발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호재성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미 고 박원순 시장 정책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했었고 그렇죠. 사실은 역세권 토지 가격은 그때 이미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경을 넓혀서 역으로부터 150m, 250m, 이제는 500m까지 그렇죠. 얘기하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토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개발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모든 재화는 원가가 투입이 되고 노동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생깁니다.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대감으로 실제 개발은 안 되는데 기대감만 심어져 있어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면 공급은 늦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이 서울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의 토지 가격의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부는 현재 가격을 잡는 것을 첫 번째 주요 타겟으로 보다 보니까 공급의 속도를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만족할 만한 이익을 실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대이익보다 10에서 30%더 준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사람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고 그게 네.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10에서 30% 기대 수익이 얼마냐에 대해서 워낙에 좋은 동네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 나온 거에도요. 너무 과도한 이익은 주지 않겠다라는 게 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같은 보도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판단을 못하게 되면 기대 수익은 올라가고 실제로 개발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더뎌질 수도 때문에 있고.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민간의 참여로 오히려 다른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한적인- 민간은 네. 거의 뭐 얘기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역세권, 중공업, 그다음에 저주거지 이쪽에 어떤 개발하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국토부 장관의 3종 세트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발이 있다라면 땅 지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지가는 분양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 정책하고 약간 저기 실무적 감각에서 들어간 어떤 내용들이 퇴로를 미리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를 저는 사전에 없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대책 발표일 이후, 네.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아직 지정되지는 않은 거죠. 그럼 앞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자에게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채의 건축물, 뭐 물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만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은 그걸 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됐는데 사전에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일부가 반대를 해서 개발이 못 가게 되면 예.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시 지정이 안 됐거나 지정된 것이 취소된 이후에는 개별업자들이 이제 추진을 하려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년 한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서 3년간만 하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 개발에 맡기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주택이 부족하니 이렇게라도 해서 집을 짓고 이것이 한두 개 시범지구가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서울 시내가 다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건물주들이라든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10%만 여기에 참여를 해줘도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 정도의 주택은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예. 이것이 미리 사전에 어떤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지정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는 틀리게 급상승을 한다든지 투기 수요가 확 몰린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자제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충제를 좀 넣어놨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뭐 가격 상승은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새로운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장치는 만들어놨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존 토지주들의 땅값 상승 자체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게 더 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아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땅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든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 됐건 편법이 됐건 정부가 그거를 색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집값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집값은 다 띄워놓고 투기 세력 들어오지 마, 이건 다 토지 소유주와 공기업과 건설업계 우리가 나눠 가질 것이야 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죠. 사실 뭐 기존의 역세권에 있는 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다시 또 개발한다면 그 주택들을 뭐 허물거나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럼 주민의 동의도 또 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당연히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거고요. 예, 그 이주 단계까지 지금 예측하기에는 뭐 좀 좀 너무, 갈 길이 좀 멀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통상적인 재개발은 이주까지 가려면 뭐 10년 이상 걸리는 단지들이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보다는 짧아질 것이다라는 정도의 기대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수도권 내에서 늘려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시장 과열을 잡기에는 공급이 그렇게 아무리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도 뿅망치 두들기듯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덧대고 싶은 게 예. 임기 내에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임기 내에 집값은 지금 막 오르고 있고 해결해 달라는 건데 정부가 임기 내에 어제 발표된 것 중에 한 채도 공급 효과는 입주는 되지 않을 것으로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 이전에 공급하겠다는 상계 신도시도 아직 멀었죠. 토지 사실. 보상도 안 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입주 효과는 없는데 집값을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냥 공급 계획만 집값이 내던진 또 것밖에 안 올라가네.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근데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될 의지만 있다면,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LH나 SH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분명하게 명시해도, 그리고 그런 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분양을 1년 전에 이미 분양가를 원가 중심으로 사전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1년 후에는 사전 예약한 분양가보다 더 떨궈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은 민간의 이런 시장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공공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이미 토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예. 정부가 이 공시지가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LH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LH가 있는 겁니다. SH나. 네. 근데 지금 LH나 SH는 앞서 미래 신도시, 뭐 마곡, 고덕, 강일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주택일 뿐이지. 근데 시세라는 게 계속 이 정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밖에 없겠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원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해야 할 것도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요. 각자가 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취합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거버넌스에 되게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도 신뢰하지 않는 불신감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이런 거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뭐 제어를 해가지고서 이거를 일사천리로 나간다라는 거는 우리 현재 경제 체제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잔여 임기 1년 동안에 설령 주택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중장기적인 공급 시그널에 신뢰가 힘이 실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패닉바잉이라든지 연끌을 하고 있는 이런 수요는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나 가계부채나 아니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끓었지만 내년에도 끓을 거고 올 하반기에도 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려 있고, 저는 6월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산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전월세 시장이 좀 요동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는 거 지쳤으니까 나는 얼마의 빚을 내서라도 난 집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오는 패닉 수요들이 자칫 잘못하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주택 시장의 버블링이 돼서 지금 사실 피로도가 무지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헛발질했다고 많은 비난을 지금 받아왔고요. 예. 그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던 분들한테 많은 믿음도 잃고서 이제는 정부 정책을 거의 믿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단기적인 안정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한 15개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3기 신도시와 연동시켜서 개발하겠다라는 3.5 신도시의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분명히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지금 시중에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 네. 그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 이런 것들이 잠재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 일부 지금 주택 시장은 상당히 심리적 요인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심리적 요인을 잠재운다라면 계속 연차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의해서 시장은 서서히 안정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네, 이제 지금 영끌까지 하는 사람들 또 무주택자들의 원성은 뭐냐면 이 정부가 촛불 정부고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등장한 정부고 당연히 집값 안정을 기대했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주길 기다렸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취임 초에 내가 그때 정부 말 안 믿고 샀더라면 지금처럼 이 비싼 집값 내지 않고도 나는 오히려 자산 가치를 늘렸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정부 믿고 다 보내버렸고 이제 정부가 또 하는 말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건가? 정부는 여전히 그때와 뭐가 달라졌느냐입니다. 경실련에도 계속 항의 전화가 오는 게 이 정부는 공급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인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나는 더 큰 박탈감과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안타깝습니다. 기다리십시오라고 해서 될 것이냐. 그럼 127만 원 발표됐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됐을 거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실 거면 나는 이 값을 얼마에 공급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하는 주택이거나 아니면 전략을 적어도 지금 이런 민간 대규모 개발을 자극하지 않으라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삼성의료원 부지도 있고요. 삼성동에 또 용산 정비청 부지 같은 그런 대규모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전부 개발하는 모양새라도 좀 나온다면 이제 정부는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구나. 내가 지금 믿고 기다렸는데 언젠간 나에게 이게 오겠구나라는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민들의 더 불안의 심리를 하면서 정말 속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정부 또 저렇게 말만 하고 가격은 더 올리면 나는 또 기회를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동안 지금 저희가 25번째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 정부 내에서 20번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로 반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정부의 이번 대책을 과연 이 시장에서는 믿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것은 비단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도 보시면 뉴타운, 뉴스테이, 정권 바뀌면 다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을 이렇게 83만 호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진짜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게 해서 실제 2030년도에 83만 개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주 희박할 수준으로 낮을 거라고 봅니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저는 이제라도 정부가 민간의 기능을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이 해야 하는 영역과 민간의 기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던 것은 알지만 가격이라는 타겟을 주면서 그것도 초반에는 강남 3구나 서울 아파트를 타겟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가격이 오르면 줄줄이 따라오른다는 논리였는데요. 저는 이제는 이러한 시각을 계속 강화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 수요가 이제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뭐 그렇죠. 계속 따라갈 수 없는데 지금은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이 깨져 있고 여기는 거래가 안 되는데 여긴 거래가 되니까 이 조정 지역 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투기꾼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나타나는 없고요. 거죠. 계속 돈이 순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요. 그때는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 재고주택, 신규 재고주택 미분양이 17만 호를 넘어설 정도로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택시장은 안정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재고가 쌓여가는데 재고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한계점에 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꼬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미분양이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속도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물량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확대가 됐더라면 지금쯤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었더라면 전세 가격부터 일정 부분 안정화되었을 것이고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과 괴리가 커질수록 상품 여러 개 제한이 생겼을 텐데요. 네. 저는 이제라도 공공을 하는 것은 별도의 영역이고 시장의 자율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격을 잡아줄게라는 약속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는 네, 왜냐하면 글로벌 부동산의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금리는 또 우리나라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정부가 2년 후, 3년 후에 금리를 약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부동산에 전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약속하는 정책은 신뢰를 오히려 더 깎아먹을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좀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건이 진짜 엄청나게 풍부하게 있는 마트에서도 한번 사재기가 시작되면 그 물건이 다 없어지고 품귀가 됩니다. 과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택은 대표적인 비탄력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공급 시그널은 꾸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주택이 조금 공급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공급을 말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택지 지정까지 다 없앤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면 우리가 지금 토론도 하듯이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를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주택의 대부분 200만 호의 대부분의 주택은 5년 동안 얼만큼 사업 추진이 됐고 토지 보상이 끝났고 착공에 들어간 물건만큼만 다음 정부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기존의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폐기시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갖고서 정부 정책이 전환되는 이 5년 단위의 어떤 주택 정책의 골조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사실은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저는 이 주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총량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 동의하냐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고 싶은데 강남에 집이 공급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또 공급할 수도 없죠.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유연성 있게 풀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두 가지 정책이 대표적으로 실패를 끝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잃어버린 거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1년 동안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건 아니죠. 또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불신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집이 사재기된 이 집의 수요가 진짜 실수요자였냐 이거죠.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기 낳지 않습니다. 물론 1인 가구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1인 가구가 이 집을 다 가져갔을까요? 통계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간 신규 주택이 60만 채입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60만 채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했을까요? 공공 빼놓고 못 빼놓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그 게임에 저는 실수요자들이 진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공은 당연히 개입이 돼야 되고 공공은 더 많은 양질의 임대주택과 해야 되는데 왜 이번 정책에서만 70에서 80%의 분양주택을 갖냐. 집을 사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싸게 줄 수 있다라면 공공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정책 내용 중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저것도 있습니다. 청약제도를 소폭 개편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었는데 청약이 어떻게 보면 특히 2030 세대에게는 유일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했지만 2030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청약 점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개편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2030 세대도 집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또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강조한 것이 신혼부부 청년들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청약제도를 통해서. 근데 사실 되돌아가면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가 40%입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자녀가 있고 40대 이상인 분들도 상당수고 그분들도 지금 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성실하게 정부를 믿고 청약저축을 10수년간 납입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집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 30대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늘리는 것들을 전체 파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갈 양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 무주택 40, 자녀 50대에게는 가정들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집값을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면 정부가 주는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주거 불안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주변 집값을 잡지 않고 이에 특정한 곳에만 일부 싼 집을 주겠다니 여기에 다 과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로 집을 떨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니 따라서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그런 20, 30대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원한다면 집값을 떨구는 정책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특히 더더욱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주거비 확대가 오히려 더 다수의 계층에게 갈 수가 있는 방법이다. 청약제도는 원칙대로 수년간 청약 기간을 오래 납입하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특별 공급은 더 엄격히 가져가는 것이 맞죠. 영호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약제도를 뭐 만점도 탈락하는 그런 지금 네. 조건의 상황도 발생하다 보니까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자녀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오다가 특별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일반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일반 공급을 공공에서도 그렇죠.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맞습니다. 건데요. 민간 아파트의 일반 분양과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은 또 청약에서 가점의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을 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너무 거예요. 혼란스럽죠, 사실 혼동스럽고. 네, 대상은 비슷비슷한데 굉장히 헷갈리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는 생애 최초가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전략을 되죠. 짜서 예. 무슨 입시 전략 짜듯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을 너무 많이 야기하고 있고 전 국민이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을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 정부의 정책이 서민의 주거 복지냐 중산층의 주거를 주거 양질로 안정이냐. 공급하느냐는 분명히 맥락이 다른 문제인데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공공주택을 싸게 짓는데 32평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를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니까 당연히 중산층 이상의 대다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고요.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의 일정 부분이 필요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는 로또 분양에 지금 그 얘기가 많은 분양가 상한제와 실제 분양 그 시세와의 차익의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아져서 3번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 좌절감을 느껴서 그렇죠. 영끌 매수에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재문 소장, 김성달 국장, 김열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